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73페이지입니다. 상고시대부터 고려시대의 문학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부분 말고 교과서 부분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 다 여기 선생님이 필기한 내용을 다 옮겨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들, 선생님 강조하는 것들이 뭔지 그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73페이지에서 선생님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여기 1, 2, 3, 4 이렇게 한국문학의 역사 1, 2, 3, 4가 각각 PDF 파일로 학습지가 1, 2, 3, 4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학습지 내용은 요약 정리가 된 거고요. 교과서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앞부분의 이론 부분 페이지별로 선생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작품은 주몽신화를 시험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제왕매가와 동동이 시험 범위가 되겠고요. 1, 2. 그 다음에 조선시대 문학에서는 이생규 장전, 시조, 송미인곡 이렇게 3, 4, 5. 문학 B죠. 네, 문학 B에서는 제왕매가 동동, 이생규 장전, 시조 4편, 송미인곡 이렇게 5편이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군요. 위에 우리 춘향전이 있죠. 춘향전. 이렇게 해서 총 6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문학의 역사, 이 이론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산돼지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고요. 2에서는 인경업전이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평천하가 6번째, 7번째. 그 다음에 광장 8번째, 새들도 세상을 쫓는 9번째. 그리고 앞에 있는 우리 지금 하나, 둘, 셋, 4개죠. 앞에 이 앞에 2단원에서 저기 꽃부터 라디오, 그 다음에 파수꾼, 납작납작, 메밀꽃 필무렵 요렇게 5개가 있죠. 그래서 총 9개. 네, 9개가 문학 A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론 한국문학 역사 이론 3, 4가 문학 A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상고시대부터 고려시대의 문학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페이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시험 범위이지만 이런 걸 물어보진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 요 이론 부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으면서 선생님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상고시대의 문학은 자, 여기 우리 상고시대가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상고시대가 되겠습니다. 상고시대 하면은 일단 고조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부터 이제 삼국이 통일되기 전까지를 문학에서는 상고시대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라의 향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고대 가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고시대의 문학은 사냥, 농업 등 공동체 생활과 관련된 일을 노래하는 집단적 주술 의식과 함께 행해졌다. 그러니까 상고시대 때는 약간 원시인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두려운 일이 생기거나 하면은 주술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술적이다라고 적었고요. 춤과 음악이 혼합되어 있는 원시종합예술의 형태를 보였다. 이 원시종합예술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고요. 원어는 발라드 댄스라고 합니다. 발라드 댄스. 그래서 줄여서 BD 이렇게도 부릅니다. 고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건국시조를 신성화한 건국신화가 등장하였고 건국신화 다양하게 등장하게 되죠. 우리 교과서에는 주몽신화가 들어가는데 주몽신화는 시험 범위에 빠졌죠. 사회가 발전하고 제의는 제사, 의식을 말합니다. 제사와 주술의 영향력이 약해지게 되죠. 전주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개인의 정서를 노래하는 고대 가요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집단 서사시가 먼저 생기고요. 전 세계적 공통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집단 서사시에서 개인 서정시로 발전하는 단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서사시라는 얘기는 집단이 원하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집단의 욕망이 들어가는. 그래서 그걸 집단 서사시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작품으로 우리 가야의 구지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명의 부족장이 장인애들을 왕을 달라고 노래하는,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놓아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라 하는 그런 집단 서사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서정시는 대표적으로 우리 유리왕의 황조가가 있죠. 고구려에. 그래서 개인 서정시로 발전하는 단계를 보이는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선생님, 개인 서정시로 하면은 유리왕의 황조가도 있지만 고조선의 공무도화가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고조선이 먼저인데 어떻게 집단 서사시에서 개인 서정시로 발전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정 작품을 정해놓고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고조선에 뭐 개인 서정시만 있었겠어요? 집단 서사시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그걸 찍고 집어서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가야에 뭐 집단 서사시만 있었겠습니까? 개인 서정시도 있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전체적인 놓고 보편적으로 봤을 때, 세계 보편적으로 봤을 때 집단 서사시에서 개인 서정시로 발전하는 단계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삼국시대로 갑니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정립되었고, 자,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볼 거는 고구려 백제하고 신라의 작품이 나뉜다는 겁니다. 고구려 백제 작품은 우리가 앞에 나눈 고대 가요에 포함시킵니다. 고대 가요, 갈래에서, 고전시가의 갈래에서 고대 가요로 편입시키고, 신라가 통일을 하다 보니까 신라의 작품은 향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따로 설명하게 됩니다. 따로 갈래를 잡습니다. 각 국가는 효율적인 통치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한자, 불교 등의 외래 문화를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한문문학이 등장하고 발달했으며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기록한 노래인 향가가 출현하게 되었다. 네. 자, 그래서 이 한자의 음과 뜻을 빌린 우리말을 기록한 노래 향가라고 하는데, 이 향가에서 사용한 표기를 향찰이라고 합니다. 향찰은 이두, 여기 안 적은데요. 이두와 구결과 함께 차자 표기라고 하는데요. 한자를 빌려와서 표기한 걸 말합니다. 어, 자, 우리 고전시가에서 갈래에서 보면은 문학은 운문과 산문으로 나누고요. 이 문학의 고전의 운문을 고전시가라고 부릅니다. 고전시가의 갈래별 중요한 갈래들을 얘기를 하면 순서대로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 이렇게 가고, 한시는 우리 고려 이후로 해서 고려 때부터 해가지고 한시가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부터 이제 고려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부분 좀 잘 보세요. 고려시대에는 과거제도의 실시로 인해서 한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게 되죠.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한문 문학이 더욱 융성하게 됩니다. 고려 중기에는 귀족들이 풍류와 자기 가시 등을 노래한 경기체가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경기체가의 대표적인 작품은 한림별곡이 있습니다. 고려 말에는 설화와 소설을 이어주는 가전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러나 무엇보다 고려시대에 꽃을 피운 것은 고려가요이다. 비록 당시 우리의 문자가 없어서 민간에서 구전되다가 훈민정음 이후에 기록되었지만, 자, 우리의 문자가 없어서 민간에서 구전되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기록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려가요죠. 어디에 기록됐냐면은 이 세 책입니다. 악학개범, 악장가사, 시용향악보에 고려가요가 기록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그게 그런 가요들을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궁중의 제의와 연회의 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된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정도전을 주도로 한 조선건국의 정당성이라든지 송축성을 띈 악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갈래로 대표적인 작품이 용비어천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발전하게 됩니다. 자, 고려가요는 평민들의 생활 속 감정을 우리말로 진솔하게 담아서 수준 높은 문학의 경지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고려 말기에 시조가 탄생하고요. 그 고려 말기에 탄생한 시조가 조선에 와서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여기 필기했는데 필기 중에 설명 안 한 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고구려의 황조, 유리왕의 황조가가 있고요. 백제에 우리 배웠었던 정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네, 설화에 화한계가 있는데요. 이 화한계가 설총이 있었어요. 이 설총은 원효대사의 아들입니다. 이 설총은 우리 아까 향찰 이두 구결했을 때 이두를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 이 화한계가 의인화되어 있는 꽃을 의인화한 그런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한계에서 영향을 받아서 가전체 소설이 나오게 되고요. 이 가전체 소설에서 이제 가전체 소설에는 공방전 같은 작품이 있어요. 공방전은 이 둥근 그리고 가운데 방이 있는 엽전을 의인화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 소설로 탄생하게 되는 그런 발판이 되는 그런 갈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고전문학 갈래별 한눈에 보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설명했던 원시종합예술 있죠. 자, 원시종합예술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상고시대의 문학, 음악, 무용 등의 예술 영역이 분화되지 않은 채 연행된 예술의 형태이다. 이후 노랫소리는 음악으로, 노랫말은 문학으로, 춤과 몸짓은 무용과 연극으로 분화되어 각각 나누어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시종합예술, 발라드, 댄스가 원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에서는 첫 번째 고대 가요가 되겠습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삼국시대 초기에 걸려 불린 노래로 우리말로 불리던 것이 후에 한자로 번역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말로 이렇게 불렸는데 후에 한자로 번역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고대가요는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서러와 함께 전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자로 번역되어서 그리고 배경서러와 함께 전해진다. 그리고 집단적 노동요에서 개인 서정요로 발전, 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 구지가와 해가, 공무도화가, 항조가, 정읍사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향가로 가보겠습니다. 자, 향가라고 하는 이 갈래 이름은 일단 중국의 그 노래는 정가고 향가는 시골 향자를 씁니다. 그래서 약간 이 향가라는 이름 자체가 사대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자, 신라시대부터 고려 초기까지 향찰로 지어진 서정시이다. 네, 서정시입니다. 개인 서정시. 형식에 따라 4구체, 8구체, 19체로 분류할 수가 있고, 네, 4구체, 8구체, 19체는 키릴입니다. 4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발전해서 8줄, 그리고 2줄을 더해서 그 2줄을 낙구라고 부릅니다. 4, 4, 2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19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19체를 다른 말로 사뇌가라고 합니다. 19체 향가가 가장 정제되고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가의 주된 작자층은 승려와 화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향가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자, 향가는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향가가 총 26수가 있습니다. 이 26수는 각각 책에 전해지는데요. 일단 향가가 담겨 있는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삼대목이라고 하는 책이 향가집이 있다라고 해서 더 많은 향가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걸 기록이 있는데요. 삼대목은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삼대목이 발견이 되면은 엄청난 가치를 가질 거라고 추측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것은 삼국유사의 총 14편, 14편. 그리고 균여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균여전. 균여전이라고 하는 책은 다 불교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승려들이 주로 썼는데 11편이 전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균여전의 향가를 다루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5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편은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 그런 긴 제목의 책 안에 담겨있는 또 향가가 한 편 있습니다. 그래서 총 26편이 현재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14편 중에서도 14편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도 딱 추려서 여기 10개로 적었는데 사실 8개입니다. 8개 정도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이 뭐냐면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6개에다가요. 여기 사구체 2개가 더 있는데요. 사구체 2개를 한번 적어볼게요. 사구체 2개는 도솔가와 헌화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가를 좀 공부한다 싶으면 사구체 4개, 그 다음에 8구체 2편, 그 다음 19체 2편, 이렇게 8편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험 범위에서는 이런 작품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산문으로 가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산문은 역시 신화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건국 신화들이죠. 그래서 신화가 신성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다른 설화 문학, 그러니까 설화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설화 안에 신화와 전설과 민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설은 신성성에 해당하는 증거성이 있고요. 전설은 증거성, 신화는 신성성, 민담은 흥미성을 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신화, 고대 국가의 성립과 함께 건국 신화가 등장합니다. 이들 신화는 제천 행사 우리 왜 들어봤죠? 부여, 영고, 옥저, 동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제사 의식을 우리 외우는 거 있잖아요. 뭐 무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부여, 영고 뭐 이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제천 행사에서 서사시 형태로 불리면서 안으로는 국가 구성원을 결속시키고 밖으로는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했던 신하가 있겠습니다. 단군신화, 주몽신화, 박역거세신화, 수로신화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전설 민담에는 삼국시대는 전설 민담이 융성하였다. 불교의 이치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고승들의 일화와 상층과 하층, 남녀의 관계가 다양한 설화로 전승되면서 설화 문학이 활기를 띠었다. 고대 설화는 훗날 폐관 문학과 가전을 거쳐 소설로 발전된다. 이때의 작품들은 고려의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기록되어서 전해진다. 자, 온달설화, 고동설화, 도미설화 이런 설화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다음 장으로 가서 원문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자, 신라에서 향가가 발달하다가 신라 고려 건국 전에 한시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 건국 전에 한시가 발달해서 그 이후에 향가가 쇠퇴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한시가 더 발달하게 된 계기가 고려 건국 이후에 과거제 실시로 인해서 더 발달하게 되는 거죠. 추야우중이라든지 제가야산 독서단 같은 최치원의 작품이 대표적인 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없지만 우리 예전에 학습활동에 나온 바 있는 학습활동의 안의 작품으로 정지상의 송인이 있는데요. 얘는 이제 고려시대 때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최치원의 경우에는 신라에 해당하고요. 정지상은 고려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한문문학의 발달. 자, 한문문학에서 서사문학이죠. 산문에서 한문문학은 서민들이 참여했던 설화문학과 달리 한문문학은 지배층이 주도했고요. 삼국이 정립되면서 중국과의 문물이 교류가 활발해지고 동일신라 시대 때 중국으로 유학생을 파견하게 되면서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설명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화한계라고 하는 작품이 좀 중요한데요. 화한계라고 하는 작품은 대표적인 우화 작품입니다. 우화를 원어로는 알레고리라고 하는데요. 설총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설총은 누구냐면 원효대사의 아들이고요. 원효대사는 신라 때의 국교가 불교다 보니까 이제 원효대사가 굉장히 높은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공주하고 연이 닿아서 스님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서 혼인을 해서 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설총이고요. 설총은 좀 천재적인 사람이라서 문학계에 우리 크게 국어에 두 가지 업적을 남깁니다. 첫 번째는 문학에서 하한계라고 하는 작품을 쓰는데요. 이게 최초의 우리나라의 의인화된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차자표기에서 향찰 이두 구결이었는데 이두라고 하는 글자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격황소서, 아까 말했던 위에서 나왔던 그 채치원 있죠? 채치원의 격황소서가 있고요. 한문문학. 그 다음에 해초의 왕후천축국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한문문학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돌아가서 고려 가요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려 가요는 고려 시대에 불린 다양한 시가인데요. 원래 민간에서 유포 전승되다가 궁중음악으로 수용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악각 개범, 악장가사, 시용, 향악보에 체록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로 남녀 간의 사랑,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 삶에 대한 고뇌 등을 진솔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어, 주요 작품으로 정서라는 사람이 쓴 정과 정이 있는데 이 작품은 유일하게 고려 가요 중에서 작가가 전해지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배운 동동, 그다음 가시리, 청산별곡, 서경별곡, 정석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전춘별사, 쌍라점, 그리고 여기 안 나와있지만 이상곡까지 이런 작품들을 남녀 상렬 지사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작품들은 아까 우리 설명했을 때 그 유교 사상에 그 조선이 국교가 유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 고려가요는 불교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가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에 들어와서는, 이런 여성의 지위가 높으니까 자유연애 같은 그런 작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작품들이 유교적 질서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유학자들이 다 모아서 싸그리 불태워버립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현재 남아있는 작품이 요 완전춘별사, 쌍화점, 이상고 이렇게 세 작품이 있다는 겁니다. 얘들도 다 고려가요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향유계층인데요. 향유계층이 고려가요가 경기체가의 차이를 보입니다. 고려가요는 주로 민간에서 유포 전승되었다면 경기체가는 무신의 난 이후 신흥사대부들이 향락적인 영흥을 읊은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체가라고 하는 이름에 경기라는 말에 경기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후렴구에서 위경기 어떠하니 있고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에서 경기를 따온 겁니다. 여기 있는 경기요. 그래서 경기체가가 된 거고요. 고려가요 더불어 고려시대 대표적인 문학 관리였으나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쇠퇴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한림별곡, 한림제유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유학자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경기태가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우리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자어들을 잔뜩 나열하는 거에 그칩니다. 그래서 한자어들을 잔뜩 나열하고 그 안에 내용 자체도 그 이렇게 한림 제요 같은 지금으로 치면은 뭐 재벌 2세 같은 그런 높은 상층의 자제들이 자기가 배우고 있는 자기 지식을 과시한다거나 자기 갖고 있는 물건을 잔뜩 과시하는 약간 요새 힙합에 플렉스하는 그런 느낌으로 쓴 작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학적 가치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가전부터 폐간문학으로 보겠습니다. 자, 가전은 사물을 의인화해서 가계, 생애, 성품, 업적 등을 기록한 허구적 정리의 문학의 형식으로 주로 계세 증인 사자성어 나오는데요. 세상 사람들을 경계하고 징벌한다 이런 뜻입니다. 을 목적으로 지어진 이야기다. 풍자성, 창의성에 가미된 허구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설의 한 단계 더 접근한 문학 양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한문 문학에서 한계의 영향을 받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에서 영향을 받아서 의인화한 그런 소설인 거죠. 가전체 소설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가전에서 우리 전이란 말이 우리 황망관 이렇게 말했다를 할 때 전의 양식이라는 걸 배웠었잖아요. 그때 우리 전의 양식이 어떤 거냐면은 그 인물의 일대기를 쓰고 마지막에 평을 덧붙이는 겁니다. 이게 가전체 양식, 가전체 소설의 일반적인 양식이에요. 그래서 국선생전 같은 경우는 술에 일대기를 쓰고 국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방전은 아까 말했다시피 돈이고요. 죽부인전은 그 대나무, 죽부인, 그래서 대나무를 의인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폐간문학인데요. 폐간문학은 한간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한간이 어디냐면 길거리를 말합니다. 길거리에 떠도는 설화를 문인들이 한문으로 기록한 문학을 말합니다. 체록되는 과정에서 체록자의 창의성이 가미되어 윤색되기도 하였다. 윤색은 좀 내용이 다듬어지고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파한집, 이일로, 오한집, 최자, 여공패설, 이재현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작품을 폐간문학이라고 합니다. 자, 노왕사는 가사 작품인데 항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항이 거리 항자거든요. 그래서 노왕사 할 때 이 항자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한계를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하한계를 앞에서 여기였나요? 하한계를 설화에서 이렇게 줄을 그었었는데 설화라기보다는 하한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문문학으로 정리해 주세요. 한문문학이 맞습니다. 네, 한문문학의 서사 작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설화에 넣기에는 설화문학을 따로 해놨기 때문에 온달설화 이렇게 설화는 다 설화로 끝납니다. 그래서 설화로 두지 마시고요. 여기는 아니다. X 쳐주세요. 그래서 한계는 한문문학으로 달래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한국 문학의 역사입니다.
교과서 173페이지부터 한국 문학의 역사를 보면 총 5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5가지를 각각 학습지를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5개로 나뉘고요. 문학 B에서 1, 2를, 문학 A에서 3, 4, 5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는 외울 게 많으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에다가 학습지까지 잘 여러분의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과서 173쪽에서 넘어가서 176쪽부터 7쪽까지 이론인데요. 여기 내용을 학습지에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학습지를 가지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고시대부터 고려시대의 문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고시대의 문학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상고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옛날입니다. 그래서 고조선 우리 있죠. 고조선 즈음 해서 그때의 작품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단군 신화 얘기할 때뭐 동굴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뭐 제사를 지내고 춤을 추고 하는 그런 걸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집단적인 주술의식과 함께 행해졌고요. 춤과 음악이 혼합된 원시종합 예술의 형태였다. 이 말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시종합 예술이라는 얘기는 원시적이다라는 말에다가 종합되었다는 겁니다. 종합의 춤에다가 노래에다가 그림에다가 음악에다가 등등등 여러 가지 종합된 형태로 이루어진 예술의 형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이 곧 예술이다라는 겁니다. 제일 처음은 이렇게 원시종합 예술의 형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 형태는 처음에는 집단적으로 처음 시작되었고요. 집단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어, 개인의 정서를 노래하는 형태로 어, 집단 가요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형태가 집단에서 개인의 정서로 발달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그래서 주술적인 양상을 보이다가 개인의 정서를 노래하는 서정시가 나타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조선 시대에 알고 있는 도화가 라는 작품은 여기 개인의 정서를 노래하는 그런 작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집단가요로 알아두는 작품은 가야의 구지가라는 작품입니다. 시대상으로 봤을 때는 가야보다 고조선이 훨씬 앞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집단 가요에서 개인 정서를 노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어졌고, 우리나라의 이 일반적인 예만 놓고 봤을 때는 먼저 이제 고조선의 공무도화가가 남아 있으니까 이게 개인의 정서를 노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겁니다. 가야도 아주 옛날이죠. 그래서 집단 가요로서 많은 그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어, 그 나라의 왕을 기다리는 그런 노래를 불렀죠. 그게 구지가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삼국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문학은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향가가 되겠습니다. 삼국의 각 나라는 효율적인 국가 통치 체제를 갖추기 위해 한자, 불교 등의 외래 문화를 수용하였습니다. 자, 삼국의 가요. 자, 고구려 유리왕의 황조가, 그 다음에 백제, 우리 배웠죠? 작자불명예, 그냥 정읍사, 소금장수의 아내죠. 소금장수의 아내 정읍사. 자, 신라는 이제 따로 떨어져서 향가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가지배 체제를 정비하면서 공중의 예학으로 사용할 새로운 노래들을 창작하게 되었습니다. 한문문학이 등장하고요. 그 발달하면서 한자가 수용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한문문학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네, 삼국의 가요 이후에 한문문학이 등장하고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향가가 출연하는데요. 향가는 향찰로 불렀죠. 향찰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적은 우리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말을 우리 어순에 맞게 바꿔서 이제 향찰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어 불렀죠. 그래서 우리 음차와 혼차 혹은 음독, 혼독 이렇게 해서 각각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을 빌려서 혼을 빌려서 뜻을 빌려서 이렇게 향철로 지어 부른 것으로 당대 지식인의 계층, 특히 승려 그리고 화랑 이 정신세계와 정서가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향가는 좀 더 자세하게 다뤄야 되는데요. 구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4구체, 8구체, 10구체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울 제망매가 같은 경우에는 19체 향가라고 하죠. 10줄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발달한 형태라서 이런 가장 발달한 형태를 사뇌가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고려시대로 넘어가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갈래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이걸 갈래라고 합니다. 갈래. 카테고리, 장르,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문학에서는 이러한 유사한 표현이 갈래입니다. 그래서 문학의 고전시가의 갈래.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게 고전시가죠. 산문은 안 다루죠. 고전시가의 갈래를 얘기할 때 향가, 고려시대는 고려가요가 되겠습니다. 자, 지배층의 경우에는 고려가요가 아니라 경기체가를 불렀습니다. 민중들은 고려가요를 불렀고 경기체가는 지배층이 향유했던 음악이 되겠습니다. 자, 과거제 실시로 인해서 과거제 실시 아주 중요한 기점이었습니다. 과거제 실시로 인해서 한문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지배층과 한문문학과 지배층의 이 한문문학과 피지배층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비문학이 서로 나뉘어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고전가요는 민간에서 구전되다가 결국 공중으로 유입되었고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 기록되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남녀간의 사랑, 이별의 정한, 삶에 대한 고뇌 등으로 평민들의 생활과 감정을 진솔하게 노래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려가요에서 알아둬야 될 것은 다른 것보다 민간이 그래서 민중들이 주로 불렀었다. 그래서 경기체가와는 향유계층이 서로 달랐다라는 거. 그리고 고려가요에서 우리 나중에 또 동동을 다룰 때 다루겠지만 고려가요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삼음보, 분절체, 후렴구 요 세 가지가 고려가요의 중요한 형태상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건 또 나중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체가라고 합니다. 경기체가는 후렴구에서 경기 어떠하니 있고 이렇게 경기로 시작하는 말을 써서 그 이름이 경기체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각 장마다 후렴구가 반복되고 분절된다는 점에서 고려가요와 공통점이 있지만 주로 한문 구절을 사용해서 당시 귀족들의 풍류와 자기 과시 등을 노래한 그런 작품들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한림별곡이 있습니다. 한림별곡 빼고 나머지는 별곡이 나오면 청산별곡의 경우에는 고려가요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관동별곡은 가사가 되겠습니다. 자, 가전문학입니다. 가전문학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시가인데 가전문학은 서사 작품이 되겠죠. 산문입니다. 서사 산문. 서사라고 하지 말고요. 고전 산문이라고 할게요. 고전 산문.
네, 산문문학이 되겠습니다. 자, 가전은 전의 형식을 빌렸죠. 우리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 할 때 전의 형식 얘기했었죠. 그래서 인물의 일대기를 나오고 평가를 내리죠. 그 평가를 내리는데 의인화된 사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다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 뭐 국순전, 공방전 이런 작품들이 뭐 전으로 끝나는데 뭐 술을 빌려 술을 의인화한다거나 공방전의 경우에는 엽전 돈을 의인화한다거나 이렇게 의인화된 사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 이치를 밝혀서 그 깨달음 교훈을 전달하는 평가를 내리면서 교훈을 전달하는 그런 작품을 가전체 작품이라고 합니다. 가전문학. 그다음 시조입니다. 자, 시조는 탄생이 고려 중엽입니다. 그리고 전성기는 조선시대죠. 조선시대에 주로 주향유가 됩니다. 고려 주명에 발생해서 고려 말엽에는 정착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조선시대 때 융성하게 되는 그런 갈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마치겠습니다.